강명수는 오래된 옷장에서 꺼낸 양복을 조심스럽게 털었습니다. 40년 전 정인숙과 결혼식을 올릴 때 입었던 양복이었죠. 거울 앞에 서서 옷매무새를 가다듬는 강명수의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맑고 따뜻했습니다. 여보, 준비 다 됐어요? 정인숙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강명수는 고개를 돌려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70살의 나이에도 정인숙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깃든 얼굴이지만 미소 짓는 모습은 사진관에서 처음 만났을 때와 다를 바 없었죠. 그럼 오늘 같은 날 늦을 수는 없지. 자식들 모두 모이는 날인데. 강명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부부의 결혼 40주년 기념일이었어요. 장남 강세준과 차남 강세호 그리고 각자의 배우자들이 모두 모여 저녁 식사를 함께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집에 웃음소리가 가득하겠네요. 정인숙의 말에 강명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네 사진관을 운영하며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강명수는 이제 은퇴하여 아내와 함께 조용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어요. 딱히 화려한 삶은 아니었지만 사진관 건물과 그 주변 땅, 그리고 평생 모은 저축 덕분에 경제적으로는 넉넉한 편이었습니다. 저녁 6시 초인종 소리가 울렸어요. 아버지, 어머니, 저희 왔어요. 장남 강세준의 목소리였습니다. 문을 열자 정장 차림의 강세준과 화려한 원피스를 입은 며느리 남희정이 서 있었어요. 강세준은 대기업에 다니는 성공한 회사원이었죠. 아들, 와줘서 고마워. 미정이도 참 예쁘게 꾸몄구나. 강명수는 아들과 며느리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곧이어 차남 강세호와 그의 아내 윤혜리도 도착했어요. 강세호는 형과 달리 자영업을 하며 경제적으로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가족 행사에는 늘 빠지지 않고 참석했습니다. 아버지, 건강해 보이시네요. 어머니도요. 강세호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윤혜리는 조용히 미소만 지었어요. 강세호의 아내는 말수가 적은 편이었지만 가족들 사이에서는 성실하고 착한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거실에 모인 가족들은 오랜만에 함께하는 시간을 즐겼어요. 강세준의 아내 남희정은 시부모님께 비싼 선물을 건넸고 강세호는 자신이 직접 만든 작은 나무 액자를 선물했습니다. 자식들이 이렇게 잘 자라줘서 고맙구나. 정인숙은 두 아들을 번갈아 바라보며 말했어요. 강명수는 옆에서 조용히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정인숙이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먹으며 가족들은 담소를 나눴습니다. 강세준이 회사 이야기를 하고 강세호는 사업 계획을 설명했어요. 며느리들은 정인숙의 요리를 칭찬하며 시어머니와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설거지할 테니 편히 쉬세요. 남희정의 제안에 정인숙은 고마움을 표했어요. 강명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지만 사실 화면보다는 가족들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대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쉬웠죠. 예전처럼 자주 만나지 못하는 것이 서운하기도 했어요. 여보, 과일 좀 드세요. 정인숙이 과일 접시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정인숙의 표정이 굳었어요. 접시가 손에서 미끄러지더니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강명수가 놀라 일어섰습니다. 정인숙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공허한 눈빛으로 강명수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정인숙은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어요. 어머니, 부엌에 있던 남희정과 윤혜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강세준과 강세호가 황급히 달려왔어요.
강명수는 정인숙의 손을 잡고 흔들었지만 아내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구급차, 빨리 구급차를 불러. 강명수의 다급한 외침에 강세준이 재빨리 전화를 걸었어요. 강세호는 어머니의 이마를 짚어보며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윤혜리는 쓰러진 시어머니 아래 방석을 받치고 남희정은 물수건을 가져왔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응급구조대원들이 신속하게 정인숙을 침대에 눕히고 상태를 확인했어요. 강명수는 떨리는 손으로 아내의 손을 잡은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뇌경색 증상으로 보입니다. 즉시 병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구급대원의 말에 강명수의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평소 건강했던 아내가 갑자기 이런 상태가 되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구급차에 오르며 강명수는 자식들을 바라보았어요. 강세준과 강세호의 얼굴에는 걱정과 당혹감이 가득했습니다. 며느리들도 놀란 표정이었지만 왠지 남희정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감정이 스쳐 지나가는 듯 했어요. 강명수는 그것이 단지 자신의 착각이기를 바랐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바로 뒤따라갈게요. 걱정 마세요. 강세준의 말에 강명수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구급차 문이 닫히고 사이렌 소리와 함께 병원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어요. 강명수는 의식 없는 아내의 손을 꼭 잡은 채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인수가 제발 괜찮아야 해. 나 혼자 두고 가면 안 돼. 평온하던 일상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걸 느끼며 강명수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73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무력하게 느껴본 적은 없었어요. 그저 아내가 다시 눈을 떠주기만을 간절히 바랄 뿐이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은 환자들의 신음소리와 의료진의 분주한 발걸음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강명수는 검사를 받기 위해 이송된 정인숙을 기다리며 초조하게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렸죠. 그때 병원 입구에서 강세준과 강세호가 허겁지겁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어디 계세요? 상태가 어떠세요? 강세준이 숨을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강명수는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보았어요. 평소 침착하던 강세준의 얼굴에 불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지금 검사 중이야. 의사 선생님 말로는 중증 뇌경색 같다고. 강명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세호가 아버지 옆에 앉아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아버지, 너무 걱정 마세요. 어머니 분명 괜찮으실 거예요. 강세호의 위로에도 강명수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평생 동고동락한 아내가 갑자기 이런 상태가 되다니 도저히 믿기지 않았어요. 잠시 후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긴장된 표정으로 모두 일어섰어요. 환자분 상태가 위중합니다. 중증 뇌경색으로 뇌 일부에 손상이 있어요. 지금은 의식이 없는 상태고 앞으로의 예후는 불투명합니다. 의사의 말에 강명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강세준이 재빨리 아버지를 부축했어요. 혹시 의식을 찾을 가능성은 있나요? 강세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의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 현재로서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일단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강명수는 충격으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의사가 떠난 후 세준의 아내 남희정과 세호의 아내 혜리가 도착했습니다. 두 며느리는 황급히 시아버지에게 달려와 안부를 물었어요. 아버님, 너무 걱정 마세요. 저희가 있잖아요. 남희정이 다정하게 강명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평소에도 남희정은 시부모님께 상냥했지만 오늘따라 유난히 친절한 모습이었어요. 윤혜리도 조용히 다가와
시아버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저희가 교대로 어머님 병수발 들겠습니다. 아버님께서는 건강이 안 좋으실 수 있으니 병원 일은 저희에게 맡기세요. 남희정의 제안에 강명수는 고맙다는 말만 겨우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 상황이 어딘가 어색하게 느껴졌어요. 평소 바쁘다며 자주 찾아오지 않던 며느리들이 갑자기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의아했습니다. 중환자실로 정인숙이 이송된 후 면회 시간이 되었습니다. 강명수는 떨리는 다리로 병실에 들어갔어요. 온갖 의료 장비에 둘러싸인 정인숙의 모습은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생기 넘치던 아내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해 있었어요. 인수가, 내가 여기 있어. 어서 눈을 떠요. 강명수는 정인숙의 손을 부드럽게 쥐었습니다. 무반응인 아내를 보며 눈물이 흘렀어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남희정이 들어왔습니다. 아버님, 이제 저희 차례예요. 아버님은 잠시 나가서 쉬세요. 식사도 안 하셨잖아요. 남희정이 강명수의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강명수는 망설였지만 결국 병실을 나왔어요.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던 강세준이 아버지를 맞이했습니다. 아버지, 병원 식당에서 뭐라도 드세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강세준의 안내로 식당에 도착한 강명수는 아무 생각 없이 숟가락을 들었지만 목구멍으로 음식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오직 정인숙 생각뿐이었어요. 다음 날부터 며느리들의 헌신적인 간호가 시작되었습니다. 남희정은 오전, 윤혜리는 오후에 병원을 지키며 교대로 정인숙을 돌보았어요. 강명수가 직접 간호하겠다고 해도 말리기 바빴습니다. 아버님, 연세가 있으신데 무리하시면 안 돼요. 어머님이 깨어나셨을 때 아버님마저 아프시면 더 걱정하실 거예요. 남희정의 말에 강명수는 마지못해 집에서 휴식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늘 병원에 가 있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지만 정인숙의 상태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강명수는 참지 못하고 병원을 찾았어요. 복도 끝에서 강세준과 강세호 그리고 남희정이 무언가 심각한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강명수는 인사를 하려다 문득 발걸음을 멈췄어요. 세 사람의 대화 내용이 귀에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상태가 계속 이러시면 어떡하지? 의사 선생님도 희망적이지 않다고 하셨어. 강세준의 목소리였습니다. 남희정이 무언가 속삭이듯 말했어요. 그런 걱정보다는 보험금 이야기는 해보셨어요? 어머님 명의로 든 보험이 꽤 있다고 들었는데 강명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귀를 의심했어요. 자신이 잘못 들은 걸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강명수는 숨을 죽인 채 병원 복도 모퉁이에 서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된 상황이었죠. 원래라면 바로 다가가 인사했겠지만 남희정의 마지막 말이 그를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보험금이 3억 정도 된다고 들었어요. 어머님 병세가 이렇게 계속되면 현실적인 준비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남희정의 말에 강세호가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형수님, 지금 그런 얘기를 해도 될까요? 어머니께서 아직. 강세호의 말을 남희정이 자르듯 끼어들었어요. 세호 씨, 저도 마음이 아프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죠. 병원비도 만만치 않을 텐데 앞으로 요양원 비용도 있고. 강세준은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집만 정리하면 다른 것도 분배가 가능하지 않을까? 아버지도 혼자서는 그 큰 집에 살기 어려우실 거고. 강명수는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무슨 소리지? 아내가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데 자식들은 벌써 재산 분배를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대서야 겨우 서 있을 수 있었어요. 그때 강세호의 아내 윤혜리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무슨 이야기 중이에요? 어머님 상태는 어떠세요? 윤혜리의 물음에 세 사람은 갑자기 표정을 바꾸었어요. 남희정이 억지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혜리. 왔구나. 어머님은 똑같으셔. 그냥 우리가 교대 시간 맞추는 이야기 중이었어. 강명수는 손이 떨려왔습니다. 주머니를 뒤적이다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손가락이 덜덜 떨리는 가운데 녹음 앱을 찾아 버튼을 눌렀습니다. 도저히 믿기지 않는 현실을 눈앞에 두고 있었죠. 남희정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어요. 혜리야, 너도 이제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해. 어머님이 이대로 회복 안 되시면 아버님 재산 문제도 정리해야 하잖아. 윤혜리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언니 무슨 말씀을?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해도 되는 건가요? 강세호가 아내의 말에 동조했어요. 그래, 남희정. 너무 앞서 나가는 거 아니야? 어머니는 반드시 회복하실 거야. 남희정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나만 현실적인 사람 되는 것 같네. 하긴 뭐, 세호 씨네는 어차피 사업이 어렵다며 집 팔고 재산 나눠 가지면 세호 씨네도 숨통 좀 트이지 않을까? 강명수는 충격과 배신감으로 몸이 굳어버렸어요. 아내가 의식 없이 누워있는 중환자실 바로 앞에서 자식들이 이런 대화를 나누다니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세준아, 너도 생각이 있을 텐데 솔직히 말해봐. 남희정의 재촉에 강세준이 망설이다 입을 열었어요. 사실 아버지도 이 나이에 혼자 사시기 불편하실 거야. 우리 집 근처 요양원이 괜찮던데 아버지는 그곳에 모시고 집은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윤혜리가 놀란 표정으로 시아주버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빠, 아직 어머님이 의식도 찾지 못하셨는데 벌써 그런 얘기를요? 강세준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어요. 혜리야,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아버지도 나이가 많으셔. 그 큰 사진관 건물과 땅은 방치하기엔 너무 아깝잖아. 현금화해서 나누면 모두에게 도움이 될 거야. 강명수는 녹음 버튼을 누른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들이 그와 아내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이 몰려왔어요. 그때 윤혜리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전 이런 대화에 참여하고 싶지 않아요. 어머님이 회복하실 거라 믿어요. 저는 중환자실에 가볼게요. 윤혜리가 발걸음을 옮기자 강명수는 급히 몸을 숨겼어요. 복도 끝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손은 여전히 녹음 중인 스마트폰을 꽉 쥐고 있었죠. 화장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50년 넘게 사진관을 운영하며 손님들의 가장 행복한 순간을 담아왔던 그는 정작 자신의 가족에게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강명수는 떨리는 손으로 녹음을 중지하고 파일을 저장했어요. 이것이 현실인지 악몽인지 구분이 가지 않았습니다. 화장실 세면대에 물을 틀어 얼굴을 씻었지만 가슴속 배신감은 씻겨나가지 않았어요. 그는 깊은 숨을 내쉬며 결심했습니다. 이 상황을 정면으로 마주해야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정인숙이 깨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했어요. 그녀만이 자신의 유일한 진짜 가족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명수는 화장실을 나와 중환자실로 향했어요. 자식들을 마주치고 싶지 않아 다른 길로 돌아갔습니다. 중환자실 앞에 도착하자 윤혜리가 정인숙을 바라보며 서 있었어요. 적어도 윤혜리는 다른 두 사람보다는 양심이 있어 보였습니다. 아버님 오셨어요? 윤혜리가 강명수를 발견하고 인사했습니다.
강명수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평소처럼 행동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은 변함없으세요. 의사 선생님이 조금 전에 다녀가셨는데 상태가 안정적이라고 하셨어요. 강명수는 아무 말 없이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정인숙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에 이제 자신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이 한 사람뿐이라는 생각에 더욱 마음이 아팠어요. 며칠이 지났지만 정인숙의 상태는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강명수는 매일 병원을 찾았지만 자식들과는 되도록 마주치지 않으려 했어요. 복도에서 들은 대화 이후로 그들의 얼굴을 마주하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대신 간호사들에게 부탁해 면회 시간을 조정했죠. 오늘도 강명수는 정인숙의 병실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창백한 얼굴로 누워있는 아내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인수가 미안해. 우리 자식들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너무 아프지? 빨리 눈 떠서 나랑 둘이서만 살자. 강명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주치의가 들어왔어요. 강 선생님,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의사의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강명수는 불안한 마음으로 복도로 나왔어요. 환자분 상태가 생각보다 호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뇌 손상이 심각해서 설사 의식을 회복하더라도 이전과 같은 생활은 어려울 수 있어요. 의사의 말에 강명수의 심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 건강하던 아내가 갑자기 이렇게 된 것도 받아들이기 힘든데 이제는 회복 가능성마저 희박하다니요. 그럼 인숙이는 계속 이런 상태로 말을 잇지 못하고 강명수는 벽에 기대었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그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의학적으로 보면 가능성이 낮지만 기적은 항상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의사가 떠난 후 강명수는 병원 로비 벤치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자식들의 배신, 아내의 상태, 그리고 앞으로의 삶.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습니다. 내가 이렇게 산 이유가 뭐였지? 평생 가족을 위해 일하고 돈 모으고 재산 불리고 결국에는 이렇게 혼자가 되다니. 강명수는 병원을 나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텅 빈 집에 들어서자 적막감이 그를 덮쳤어요.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이 이제는 가짜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서랍에서 옛 앨범을 꺼내 펼쳤어요. 젊은 시절 정인숙과 함께 찍은 사진들, 어린 자식들과의 추억이 담긴 사진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다 문득 결심이 섰어요. 자식들이 바라는 대로 당해주진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재산을 나눠 갖길 원한다면 그 전에 자신이 모든 것을 정리해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정인숙이 깨어나면 둘이서 새 출발을 하면 됩니다. 다음 날 아침 강명수는 일찍 일어나 오랜 친구이자 변호사인 김호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호준아, 내 사정 좀 들어봐. 내가 지금 급하게 모든 재산을 정리해야 할 것 같아. 친구는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갑자기 무슨 일이야? 인숙이 상태는 어때? 강명수는 한숨을 내쉬며 병원에서 들은 자식들의 대화, 의사의 진단, 그리고 자신의 결심을 모두 털어놓았어요. 오랜 친구는 강명수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습니다. 그래, 내가 도와줄게. 하지만 신중하게 생각해야 해. 감정적인 판단으로 후회할 일은 만들지 말자고. 강명수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이미 충분히 생각했어. 사진관과 땅부터 정리하고 예금도 일부 찾아두려고 해. 인숙이 치료비는 보험으로 충당하고. 며칠 동안 강명수는 변호사 친구와 함께 재산 정리에 착수했습니다. 50년 가까이 운영해온 동네 사진관과 그 부지를 매물로 내놓았어요.
지역 개발로 땅값이 오른 상태라 예상보다 높은 가격의 매수자가 나타났습니다. 사진관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강명수는 옛 추억들과 마주쳤어요. 필름 시절부터 사용하던 카메라들, 수많은 손님들의 사진 원본들, 그리고 가족사진 촬영 소품들까지 모든 것이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진관을 둘러보던 날 강명수는 오래된 필름 상자 하나를 발견했어요. 송미자라고 적힌 이름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멈칫했어요. 송미자, 자신의 청춘 시절 첫사랑이었던 여인의 이름이었습니다. 결혼 전 잠시 사귀었던 그녀의 사진들이 이 상자에 보관되어 있었죠. 강명수는 천천히 상자를 열어 오래된 흑백 사진들을 꺼냈습니다. 웃고 있는 젊은 여인의 모습에 마음이 아려왔어요. 그때는 모든 것이 단순하고 순수했습니다. 재산도 자식들의 배신도 없던 시절이었죠. 미자야, 지금은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사진을 보관함에 다시 넣으려는 순간 사진관 문종이 울렸습니다. 영업은 이미 중단한 상태였기에 강명수는 의아했어요. 아마도 매수자가 다시 방문한 것일까요? 문을 열자 예상치 못한 인물이 서 있었습니다. 혹시 강명수 선생님 맞으신가요? 나이 든 여성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강명수는 눈을 크게 뜨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지만 그 눈빛은 분명했어요. 미자? 강명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50년 만에 만난 송미자는 여전히 그 특유의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맞아요, 명수 씨. 오랜만이네요. 사진관이 없어진다는 소식을 듣고 마지막으로 한번 보러 왔어요. 강명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송미자의 옛 사진이 들려 있었어요. 사진관 안에서 마주한 송미자와 강명수는 서로를 바라보며 잠시 침묵했습니다. 5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서로의 눈빛에서 옛 기억을 되찾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차라도 한잔할까요? 마침 정리 중이라 좀 어수선하지만 강명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송미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사진관 안으로 들어왔어요. 작은 탁자가 놓인 휴게 공간으로 그녀를 안내했습니다. 여기 많이 바뀌었네요. 예전에는 이 자리에 큰 소파가 있었던 것 같은데. 송미자의 말에 강명수는 놀랐어요. 그녀가 이 공간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 의외였습니다. 기억하는구나. 맞아. 20대 때 이곳에서 종종 이야기를 나눴었지. 강명수는 주전자에 물을 끓이며 말했어요. 송미자는 주변을 둘러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명수 씨가 찍어준 제 사진들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그때는 정말 젊고 순수했죠. 커피를 준비하며 강명수는 문득 궁금해졌어요. 미자 씨는 어떻게 지냈어? 결혼은 했고? 송미자는 잠시 눈길을 떨구었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결혼했었어요. 하지만 남편이 10년 전에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7년 동안 간병하다 3년 전에 하늘나라로 갔어요. 강명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송미자의 상황이 지금 자신과 너무 비슷했어요. 뇌졸중으로 쓰러진 배우자, 긴 간병. 꼭 자신의 이야기 같았습니다. 정말 안타깝네요. 많이 힘들었겠어. 송미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견디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명수 씨는 갑자기 왜 사진관을 정리하는 거예요? 건강이 안 좋으신가요? 강명수는 커피를 건네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송미자의 따뜻한 눈빛에 그만 마음의 문을 열고 말았습니다. 사실은 아내가 한 달 전에 뇌경색으로 쓰러졌어. 지금 병원에 누워 있는데 의식이 없어.
송미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강명수의 손을 살며시 잡았어요. 세상에, 정말 안타깝네요. 제가 딱 겪었던 일이라 어떤 심정인지 너무 잘 알아요. 강명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자식들이 병원에서 나눈 대화, 재산에 대한 그들의 욕심, 그리고 모든 것을 정리하기로 한 자신의 결심까지. 송미자는 그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어요. 정말 힘드셨겠네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남편이 아프자 시댁에서 재산 문제로 저를 많이 힘들게 했거든요. 강명수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 견뎌냈어? 송미자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 대답했어요. 그냥 하루하루 버텼어요. 중요한 건 제 마음의 평화였어요.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그가 저를 사랑한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나머지는 다 부질없는 것들이었죠. 강명수는 송미자의 말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공감해주는 사람을 만난 기분이었어요. 며칠 후 강명수는 병원에서 정인숙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의식 없는 아내의 손을 잡고 있는데 병실 문이 열리고 송미자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어요. 괜찮을까요? 문병 와도 되는지 몰라서. 강명수는 반갑게 그녀를 맞았습니다. 와줘서 고마워. 인숙이도 반가워할 거야. 송미자는 꽃다발을 내려놓고 정인숙의 옆에 앉았어요. 그녀는 조용히 정인숙의 손을 잡고 말을 건넸습니다. 정인숙 씨, 저는 명수 씨의 옛 친구 송미자예요. 빨리 회복하셔서 명수 씨 곁으로 돌아가세요. 명수 씨가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강명수는 송미자의 따뜻한 모습에 감동했어요. 그녀의 진심 어린 위로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갑자기 열리고 남희정이 들어왔어요. 그녀는 송미자를 보고 잠시 당황한 듯 했습니다. 아버님, 누구신가요? 강명수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옛 친구야. 사진관 단골이었던 송미자 씨야. 남희정은 의심스러운 눈길로 송미자를 훑어보았어요. 그리고 강명수에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갑자기 이런 분이 어머님을 찾아오셨다고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강명수는 남희정의 말에 불쾌함을 느꼈지만 표정을 감추었습니다. 미자 씨는 내 오랜 친구야. 걱정할 것 없어. 남희정은 못마땅한 표정으로 병실을 나갔어요. 얼마 후 복도에서 강세준과 강세호 그리고 남희정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여자라니 뭔가 이상해. 아버님이 정리하신다는 재산과 관련 있는 거 아닐까? 남희정의 목소리였어요. 강세준도 의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 아버지가 나이 드시니까 쉽게 넘어가실 수도 있잖아. 강명수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식들은 이제 송미자까지 의심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오히려 송미자에게 더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둘 다 비슷한 상처를 가지고 있었고 서로를 이해해주는 유일한 사람이었으니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강명수는 재산 정리를 거의 마무리했어요. 사진관과 땅은 좋은 가격에 팔렸고 예금도 정리했습니다. 모든 것이 현금화되어 그의 개인 계좌로 들어왔죠. 그는 자신의 계획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지만 송미자만은 그의 결정을 지지해 주었습니다. 송미자는 매일 병원에 들러 정인숙을 보살폈어요. 강명수가 없을 때도 그녀는 정인숙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요. 이런 송미자의 모습에 강명수는 깊은 감사함을 느꼈어요. 하지만 자식들의 의심은 날로 커져갔습니다. 특히 남희정은 송미자를 노골적으로 경계했어요. 병원에서 마주칠 때마다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강명수는 큰 결심을 했어요. 이제는 모든 것을 털어놓을 때였습니다. 그는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어 집으로 모였습니다. 아버지,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 상태에 변화라도 있나요? 강세준이 거실에 들어서며 물었어요. 남희정과 강세호, 윤혜리도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강명수는 소파에 앉아 그들을 바라보았어요. 오늘 너희들에게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불렀다. 강명수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단단했습니다. 자식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어요. 나는 최근에 사진관과 땅을 모두 팔았다. 강명수의 말에 자식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강세준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버지, 갑자기 왜요? 저희와 상의도 없이. 강명수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재산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지. 남희정이 당황한 표정으로 시아버지를 바라보았어요. 하지만 아버님, 그렇게 갑자기 결정하시면 어떡해요? 혹시 그 송미자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나요? 강명수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미자 씨는 오히려 신중하게 생각하라고 말렸어. 하지만 내 결정은 확고했지. 강세호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럼 그 돈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강명수는 천천히 일어나 서랍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자식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어요. 이 녹음기에 담긴 내용을 먼저 들어봐. 강명수가 재생 버튼을 누르자 병원 복도에서 나눈 자식들의 대화가 흘러나왔습니다. 보험금이 3억 정도 된다고 들었어요. 어머님 병세가 이렇게 계속되면 현실적인 준비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집만 정리하면 다른 것도 분배가 가능하지 않을까? 아버지도 혼자서는 그 큰 집에 살기 어려우실 거고. 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자식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특히 남희정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놀랐지? 너희가 병원에서 한 말 다 들었다. 너희 어머니가 의식 없이 누워 있는데 너희는 벌써 재산 분배를 계획하고 있었어. 강명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랫동안 참았던 분노와 상처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아버지, 그건 오해예요. 저희는 단지. 강세준이 변명하려 했지만 강명수는 손을 들어 그를 막았습니다. 더 이상의 거짓말은 듣고 싶지 않아. 나는 너희를 위해 평생을 살았어. 사진관에서 매일 밤늦게까지 일하면서도 너희 학비, 결혼 비용 다 지원했지. 그런데 너희는 너희 어머니가 위독한 상태인데 벌써 재산 타령이었어. 윤혜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남편 강세호를 원망스럽게 바라보았어요. 아버님, 저는 정말 그런 생각 없었어요. 제가 말렸잖아요. 강명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혜리야. 내가 그나마 양심이 있었지. 녹음에도 그렇게 나왔어. 강세호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희정은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그래서 난 모든 재산을 정리했다. 더 이상 너희에게 물려줄 것 없어. 다 팔아서 현금화했고 그 돈은 내가 인숙이 치료와 남은 생활에 쓸 거야. 강세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그럴 수는 없어요. 그건 우리 가족의. 가족? 강명수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너희가 무슨 가족이야? 부모가 필요할 때는 찾지도 않다가 재산이 보이니까 갑자기 나타난 거지. 강세준은 할 말을 잃고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강명수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이제부터 난 너희와 상관없이 살 거야. 인숙이가 깨어나면 우리 둘이서 새 출발할 거고, 깨어나지 못해도 남은 생을 그녀 곁에서 보낼 거다. 남희정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모든 걸 포기하시면
나중에 후회하실 거예요. 저희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강명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늦었어. 내가 정말 원하는 건 재산이 아니라 진심 어린 가족이었는데 그건 돈으로 살 수 없더라. 강세호가 눈물을 글썽이며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제 행동이 부끄러워요. 용서해 주세요. 윤혜리도 남편 옆에 서서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강명수의 마음은 이미 닫혀 있었습니다. 이제 돌아가. 다들 자기 삶 살아. 난 인숙이 곁을 지킬 테니. 자식들은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하고 하나둘 집을 나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윤혜리가 문간에서 돌아보며 작게 말했어요.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어머님, 꼭 회복하시길 빌게요. 문이 닫히고 강명수는 홀로 거실에 남았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며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상하게도 가벼움을 느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듯한 해방감이었어요. 폭로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강명수는 병원과 집을 오가며 정인숙을 간병했어요. 자식들은 연락이 끊겼지만 강명수는 오히려 마음이 편했습니다. 더 이상 거짓된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그의 곁에는 이제 송미자만 남아 있었어요. 명수 씨, 오늘은 제가 병원에 있을 테니 집에 가서 좀 쉬세요. 너무 지쳐 보여요. 송미자의 따뜻한 배려에 강명수는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진정한 친구였어요. 어쩌면 50년 전 그녀와의 인연이 끊기지 않았다면 지금 자신의 삶은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잠시 스쳤습니다. 고마워, 미자. 자식보다 더 나은 친구를 만나다니. 강명수는 피곤한 발걸음으로 집으로 향했어요. 텅 빈 집에 들어서자 적막감이 그를 감쌌습니다. 소파에 앉아 눈을 감자 지난 삶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던 자신의 모습, 그리고 지금은 모든 것이 부질없게 느껴지는 현실. 깜빡 잠이 들었는지 전화벨 소리에 그는 화들짝 놀라 깨어났습니다. 병원에서 온 전화였어요. 강명수님, 빨리 병원으로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환자분께 변화가 있습니다. 강명수의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정인숙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악화된 건 아닐까? 온갖 걱정이 그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그는 황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의사와 간호사들이 정인숙의 병실 앞에 모여 있었어요. 송미자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인숙이가 어떻게 된 거야? 강명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송미자가 다가와 그의 손을 잡았어요. 명수 씨, 정인숙 씨가 눈을 떴어요. 강명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의사가 다가와 설명했어요. 환자분이 의식을 회복하셨습니다. 아직 몸을 많이 움직이진 못하시지만 눈을 뜨시고 반응도 하세요.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강명수는 눈물을 참지 못했어요. 2달 가까이 의식 없이 누워있던 아내가 마침내 눈을 떴다니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들어가 봐도 되나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너무 흥분시키지 마세요. 아직 회복 초기 단계입니다. 강명수는 떨리는 다리로 병실에 들어갔어요. 침대에 누워있는 정인숙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그녀의 눈은 열려 있었습니다. 그가 다가가자 정인숙의 눈동자가 그를 향했어요. 인숙아, 나야 명수. 강명수가 정인숙의 손을 잡자 그녀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반응이었어요. 강명수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아내의 손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살아줘서 고마워. 정말 고마워. 시간이 흐르면서 정인숙은 조금씩 회복되어 갔어요. 처음에는 눈짓과 손가락 움직임으로만 소통했지만 점차 짧은 단어를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강명수는 병원에 거의 살다시피 하며 아내를 돌보았어요. 의사는 정인숙의 상태를 보며 놀라움을 표현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회복 속도입니다. 물론 완전한 회복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겠지만 이 정도면 기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강명수는 송미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어요. 미자, 내가 없었으면 난 견디지 못했을 거야. 정말 고마워. 송미자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친구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이제 정인숙 씨가 회복하셨으니 저도 마음이 놓이네요. 정인숙이 의식을 찾은 소식은 자식들에게도 전해졌지만 강명수는 그들이 병원에 오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아내에게 충격을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는 정인숙의 안정적인 회복을 위해 작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인수가 우리 병원에서 나가서 새로운 곳에서 살까? 조용하고 공기 좋은 시골에. 정인숙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는 아직 많은 말을 하지 못했지만 눈빛으로 강명수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강명수는 병원 주치의와 상담 후 정인숙이 이동 가능한 상태가 되자 시골의 작은 요양병원으로 그녀를 옮겼어요. 그리고 그 근처에 아담한 집을 구해 새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시골집은 작았지만 아늑했어요. 주변은 산과 들로 둘러싸여 공기가 맑고 조용했습니다. 강명수는 이곳에서 정인숙의 회복에 모든 정성을 다했어요. 요양병원에서 재활 치료를 받는 정인숙은 놀라운 속도로 회복해 갔습니다. 한 달 후에는 휠체어를 타고 이동할 수 있게 되었고 짧은 문장도 말할 수 있게 되었어요. 여보, 여기 좋네요. 정인숙이 휠체어를 타고 집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강명수는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그래, 우리 둘만의 새로운 시작이야. 정인숙은 무언가 물어보고 싶은 듯 했지만 망설이는 눈치였습니다. 강명수는 그녀의 마음을 읽었어요. 아이들 얘기가 궁금하지? 다들 잘 지내고 있어. 강명수는 자식들과의 갈등에 대해 아내에게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녀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정인숙은 무언가 눈치챈 듯 했습니다. 뭔가 있었죠? 말해줘요. 강명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인숙은 항상 그의 마음을 꿰뚫어 보았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모든 진실을 말해줄 때가 아니었어요. 나중에 내가 더 건강해지면 이야기하자. 지금은 내 회복이 가장 중요해. 정인숙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눈에는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시골에서의 생활이 3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서 정인숙의 건강도 꽃이 피듯 회복되어 갔어요. 이제 그녀는 짧은 거리는 지팡이만으로 걸을 수 있게 되었고 말하는 것도 많이 편해졌습니다. 강명수는 작은 텃밭을 가꾸며 평화로운 나날을 보냈어요. 사진관을 했던 습관 때문인지 디지털 카메라로 주변 풍경과 정인숙의 회복 과정을 꾸준히 담았습니다. 송미자는 가끔 그들을 방문해 반찬을 만들어주고 정인숙과 오랜 친구처럼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러나 평화로운 일상 속에서도 정인숙은 무언가 수상함을 느꼈습니다. 자식들이 전혀 연락하지 않는 것이 이상했어요. 지난 몇 달 동안 병문안도 오지 않았고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이들 뭔가 있었죠? 봄날의 오후 마당 벤치에 앉아있던 정인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강명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인수가 사실은 강명수는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병원에서 들은 자식들의 대화, 재산을 정리한 일, 그리고 폭로 후 관계가 단절된 것까지. 정인숙은 한동안 말없이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군요. 정인숙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강명수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어요. 미안해. 내게 말했어야 했는데. 내가 상처받을까봐. 정인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혼자 그 아픔을 견디다니. 강명수는 아내의 이해심에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인숙은 항상 그랬습니다. 자신의 아픔보다 남편의 마음을 먼저 헤아렸죠. 송미자 씨는 좋은 분 같네요. 당신의 첫사랑이었다면서요? 정인숙의 말에 강명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가 송미자에 대한 과거를 말한 적은 없었어요. 어떻게 알았어? 정인숙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부부가 50년을 살았는데 모를 리가 있나요? 그리고 송미자 씨가 저한테 모든 걸 말해줬어요. 당신이 아플 때 그녀가 어떻게 도와줬는지도요. 강명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송미자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그들을 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보, 우리 아이들, 영원히 이렇게 지낼 건가요? 정인숙의 질문에 강명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식들의 배신은 여전히 아픈 기억이었지만 정인숙의 마음은 이해했어요. 내가 만나고 싶니? 정인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우리 자식들이잖아요. 잘못은 했지만 기회를 한 번 더 줘보는 건 어떨까요? 강명수는 아내의 너그러운 마음에 감동했지만 쉽게 결정할 수 없었어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뜻밖에도 강세호였어요. 아버지, 어머니는 어떠세요? 오랜만에 듣는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강명수는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내 어머니는 많이 회복됐다. 무슨 일이지? 강세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찾아뵈어도 될까요? 강명수는 정인숙을 바라보았어요. 아내는 눈으로 허락해달라는 듯 부탁했습니다. 언제 올 거냐? 다음 날 오후 강세호와 윤혜리가 시골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뒤로 강세준과 남희정도 따라왔어요. 모두 어색한 표정으로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강세호가 정인숙을 보자마자 눈물을 쏟았어요. 그는 허락도 없이 달려가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정인숙은 아들의 등을 쓰다듬었어요. 우리 세호 많이 컸구나. 강세준도 다가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희가 큰 잘못을 했습니다. 강명수는 냉정한 표정을 유지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무언가 움직였어요. 아무리 그래도 자식들이었습니다. 남희정은 조심스럽게 시어머니에게 다가갔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욕심을 부렸어요. 그동안 많이 반성했습니다. 윤혜리는 조용히 뒤에 서 있다가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아버님, 저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쳤습니다. 강명수는 여전히 마음을 열지 않았지만 정인숙이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해요. 우리 아이들에게 용서의 마음을 열어봐요. 강명수는 아내의 눈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자식들의 진심 어린 눈빛도 보았습니다. 특히 강세호는 그동안 많이 변한 듯 했어요. 아버지, 제가 사업을 접고 새로 시작했어요. 이제는 제대로 된 아들이 되고 싶습니다. 강세준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많이 반성했어요. 돈보다 중요한 게 가족이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강명수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정인숙은 그의 손을 더욱 꼭 잡았습니다. 봄이 왔네. 갑자기 강명수가 말했어요. 모두가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새 봄이 오면 모든 것이 다시 시작돼. 너희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야. 자식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강명수는 천천히 일어나 현관을 가리켰습니다. 들어오너라. 너희 어머니가 해놓은 음식이 있다. 그것은 용서의 신호였습니다. 자식들은 감격에 겨워 고개를 숙였어요. 정인숙은 남편을 향해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오랜만에 가족이 한 테이블에 모였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정인숙은 행복한 표정으로 가족들을 바라보았어요. 강명수는 여전히 완전히 마음을 열지는 않았지만 아내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의 진심 어린 모습을 보며 조금씩 마음의 빗장을 풀어갔어요. 식사가 끝난 후 강명수는 자식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모든 재산을 정리한 건 사실이야. 하지만 그건 너희를 벌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새로 시작하기 위해서였어. 자식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강세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는 더 이상 재산을 바라지 않아요. 그저 가족으로 함께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강명수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그게 진짜 재산이지. 정인숙은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봄 햇살이 창문을 통해 식탁 위로 쏟아졌어요. 새로운 시작의 빛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